프란체스카. 프란체스카의 생일은 깊은 가을이었다. 찬비가 남부 아이오와주 시골에 있는 그녀의 집 창을 때렸다. 그녀는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빗줄기 사이로 미들강 언덕을 따라 시선을 옮겨가며 리처드를 떠올렸다. 그는 8년 전 그녀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병으로 죽었다. 하지만 프란체스카는 이제 그를 기억하며 그의 변함없는 친절과 흔들림 없는 처신,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선물해준 편안한 인생을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었다. 그녀는 올해 67번째 생일을 맞았지만 두 아이 다 집에 올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인제 나처럼 이해했다. 언제나 그랬었다. 늘 그럴 것이고. 아이들 둘 다 한창 일할 때였다. 병원을 운영하느라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일에 휘둘리며 살았다. 마이클은 두 번째 결혼 생활에 접어들었고 캐롤린은 첫 번째 결혼 생활에 고군분투하는 중이었다. 사실 프란체스카는 아이들이 올 수 없었던 것이 내심 다행스러웠다. 그녀는 그날을 위해 나름대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날 아침 윈터셋에 사는 친구들이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들렀다. 프란체스카는 커피를 만들었고 손주 이야기에서 그 지역 이야기로, 추수감사절 이야기로, 크리스마스에 누구에게 무엇을 사줄 것인가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거실에서는 나직하게 웃음소리가 났고 말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리처드가 죽은 후에도 이곳에 머무르는 작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다. 마이클은 플로리다로 오라고 권했고 캐롤린은 뉴잉글랜드로 이사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부 아이오와의 언덕들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살고 싶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예전 주소를 그대로 간직하며 살았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한낮에 비가 멈추더니 막 저녁이 되기 전에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어스름 무렵 프란체스카는 작은 잔의 브랜디를 따르고 리처드가 쓰던 뚜껑 달린 책상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다. 이것은 리처드네 집안에서 3대째 대물림해온 호두나무 책상이었다. 그녀는 마닐라지 봉투를 꺼내어 천천히 쓰다듬었다. 매해 이날이면 그래왔듯이 워싱턴주 시애틀 9월 12일 1965라는 소인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늘 먼저 소인을 보았다. 그것은 의식의 일부분이었다. 그러고 나서 길쭉하게 쓴 주소 프란체스카 존슨 RRE 아이오와 주 윈터셋. 다음에는 봉투 왼편 상단에 아무렇게나 갈겨 쓴 보낸 사람의 주소. 사서함 642 워싱턴주 벨링햄. 그녀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서 주소들을 들여다보며 신경을 모았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의 손의 움직임이 담겨 있었으니까. 그녀는 22년 전 그의 손길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몸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녀는 봉투를 열어 조심스럽게 편지 석 장과 짤막한 원고 사진 2장, 내셔널 지오그래픽 1권과 다른 잡지에서 오린 기사들을 꺼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하는 그곳에서 그녀는 브랜디를 홀짝이며 유리잔 너머로 타자 친원고 위에 붙인 직접 손으로 쓴 메모를 넘겨다 보았다. 그의 전용 편지지에 쓴 편지였다. 단순한 편지지 위쪽에는 분명한 활자로 로버트 킨케이드, 작가이자 사진작가라고만 씌어 있었다. 9월 10일 1965. 친애하는 프란체스카, 사진 2장을 동봉하오. 하나는 해뜰 무렵 초원에서 찍은 당신 사진이요. 당신이 나처럼 그 사진을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소. 또 하나는 당신이 붙여놓은 쪽지를 떼기 전에 로즈먼 다리를 찍은 것이요. 나는 여기 앉아 잿빛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의 한순간 한순간을 더듬고 있다오. 내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묻소. 아이오와의 메디슨 카운티에서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그리고 그 기억을 되살리려고 무진 애를 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동봉한 지지역에서의 추락이라는 가벼운 글을 적었소. 내 혼돈을 정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말이오. 렌즈통을 내려다보면 그 끝에 당신이 있소.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소. 당신에 대해서 말이오. 아이오와에서 이곳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알 수가 없소. 어쨌든 털털이 트럭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온 길을 거의 기억할 수가 없다오. 몇 주일 전 나는 자기 충족감을, 상당한 만족을 느꼈소.
어쩌면 심오한 행복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외로움이 섞인 것이겠지만 적어도 만족스럽기는 했어. 아무튼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 오랫동안 내가 당신을 향해, 당신이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오. 서로 만나기 전 우리는 둘 다 상대를 몰랐지만 분명히 우리가 함께 되리라는 확신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저 가슴 밑바닥에서 쾌활하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요. 하늘의 부름을 받아 광활한 초원을 나는 외로운 두 마리 새처럼 그 모든 세월과 인생 동안 우리는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거요. 그 길은 정말 이상한 곳이요. 8월의 어느 날 길을 따라가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당신이 잔디밭을 지나 내 트럭으로 다가오고 있었소. 되돌아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던 듯 싶소. 달리는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소. 어쨌든 거짓말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거닐고 있소. 우리가 헤어지던 날 내가 말했지요. 우리 둘에서 제3의 인물이 창조되었다고 말이요. 그 말이 참 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드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존재가 내게 접근하고 있어. 어떻게든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하오. 어디서든 언제든. 뭐가 필요하거나 그냥 나를 보고 싶거나 하면 내게 전화해요. 난 언제든지 당신이 부르는 곳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 언제 여기 올 수 있는지 내게 알려줘요. 언제라도. 비행기 비용이 문제라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다음 주에는 인도 남동부로 가지만 10월 하순에는 돌아올 거요. 당신을 사랑하는 로버트. 추신 메디슨 카운티에서 찍은 사진이 잘 나왔어. 내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찾아봐요. 혹시라도 내가 잡지를 한 권 보내주길 원한다는 말만 해요. 그는 셔터를 누르고 필름을 감고 렌즈를 바꾸고 카메라를 바꾸고 몇 번 더 셔터를 눌렀다. 그는 작업을 하면서 나직하게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그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프란체스카,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소. 때때로 그는 동작을 멈추고 그냥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몸을, 그녀의 주변을, 그녀의 마음속을. 면 티셔츠가 딱 달라붙어서 젖꼭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프란체스카는 이상할 만치 거기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점이 다행스러웠다. 그가 렌즈를 통해 그녀의 가슴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몸이 따스해졌다. 리처드가 곁에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옷을 입지는 않았으리라. 그는 용납하지도 않았을 테고. 사실 로버트 킨케이드를 만나기 전에는 어느 때도 이런 차림을 해본 적이 없었다. 로버트는 그녀에게 등을 약간 굽히라고 요구하고 나서 속삭였다. 그래요, 바로 그거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이 바로 그때였다. 광선이 완벽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 그는 구름이 깔린 밝음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 주변을 돌면서 그는 규칙적으로 셔터를 눌러댔다. 그는 유연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면서 내내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단어였다. 52살 먹은 그의 몸은 잘 빠진 근육뿐이었다. 힘들여 일하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남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강인하고 힘차게 움직이는 근육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태평양 전쟁에서 종군 사진작가로 복무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프란체스카는 그가 해군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는 해변에 오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목에 카메라 몇 대를 걸고 한 대는 두 손으로 붙잡고 한쪽 눈으로는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연신 셔터를 눌러댔으리라. 그녀는 다시 사진을 쳐다보다가 찬찬히 살폈다.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자니 약간의 자화자찬에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좋아 보인 적은 없었지. 바로 그이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녀는 브랜디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 사이 빗줄기가 솟아올라 11월의 바람에 실려다녔다. 그는 셔터를 누르고 필름을 감고 렌즈를 바꾸고 카메라를 바꾸고 몇 번 더 셔터를 눌렀다. 그는 작업을 하면서 나직하게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그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프란체스카,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소. 때때로 그는 동작을 멈추고 그냥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몸을, 그녀의 주변을, 그녀의 마음속을. 면 티셔츠가 딱 달라붙어서 젖꼭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프란체스카는 이상할 만치 거기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점이 다행스러웠다. 그가 렌즈를 통해 그녀의 가슴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몸이 따스해졌다. 리처드가 곁에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옷을 입지는 않았으리라. 그는 용납하지도 않았을 테고. 사실 로버트 킨케이드를 만나기 전에는 어느 때도 이런 차림을 해본 적이 없었다. 로버트는 그녀에게 등을 약간 굽히라고 요구하고 나서 속삭였다. 그래요, 바로 그거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이 바로 그때였다. 광선이 완벽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 그는 구름이 깔린 밝음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 주변을 돌면서 그는 규칙적으로 셔터를 눌러댔다. 그는 유연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면서 내내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단어였다. 52살 먹은 그의 몸은 잘 빠진 근육뿐이었다. 힘들여 일하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남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강인하고 힘차게 움직이는 근육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태평양 전쟁에서 종군 사진작가로 복무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프란체스카는 그가 해군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는 해변에 오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목에 카메라 몇 대를 걸고 한 대는 두 손으로 붙잡고 한쪽 눈으로는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연신 셔터를 눌러댔으리라. 그녀는 다시 사진을 쳐다보다가 찬찬히 살폈다.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자니 약간의 자화자찬에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좋아 보인 적은 없었지. 바로 그이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녀는 브랜디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 사이 빗줄기가 솟아올라 11월의 바람에 실려다녔다. 로버트 킨케이드는 일종의 마법사였다. 그는 기이하고 위험하다고까지 할 만한 곳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었다. 프란체스카는 1965년 8월에 무덥고 건조했던 월요일, 그가 트럭에서 내려 그녀의 집 드라이브웨이로 들어왔을 때 즉시 그것을 알아차렸다. 리처드와 아이들은 일리노이주 박람회에 가고 없었다. 박람회에서는 수송아지 품평회가 열리고 있었고 그 바람에 프란체스카는 그 주위를 홀로 지냈다. 남편과 아이들을 송아지들에게 빼앗긴 셈이었다. 그녀는 현관 앞에 그네에 앉아 아이스티를 마시면서 픽업 트럭이 일으키는 먼지바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트럭은 천천히 움직였다. 운전사가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그녀의 집 앞길에 멈췄다가 그녀의 집 쪽으로 올라왔다. 아, 하느님 맙소사. 도대체 누굴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프란체스카는 맨발에 청바지와 물 빠진 청색 작업복 셔츠를 밖으로 내서 입고 소매를 둘둘 말아 올리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는 그녀가 고국을 떠날 때 아버지가 준 거북 껍질 핀으로 묶고 있었다. 트럭은 집 앞길을 올라오더니 문 근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철책에서 멈춰섰다. 프란체스카는 현관에서 내려와 서두르지 않고 잔디밭을 통해 문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픽업 트럭에서 로버트 킨케이드가 나왔다. 무당의 역사라는 그림책을 누군가 쓴다면 그 책 속에나 등장한다면 안성맞춤일 모습의 사내였다. 그가 입은 낡은 군대 스타일의 셔츠는 땀에 젖어 등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겨드랑이 밑에서 넓고 짙은 색원들이 얼룩져 있었다. 제일 윗단추 3개는 풀어 헤쳐져 있어서 그녀는 그의 목에 걸린 단순한 사슬 모양의 은목걸이 바로 밑에 단단한 가슴 근육을 볼 수 있었다. 어깨에는 오렌지색의 넓은 멜빵을 하고 있었다. 황야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하는 멜빵이었다. 킨케이드는 미소 지었다.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쪽 어디엔가 있다는 지붕 덮인 다리를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군요. 여기 어디서 길을 잃은 듯합니다. 그는 파란색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치고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길이 곧장 그녀에게 향하자 그녀는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다. 눈매, 목소리, 얼굴, 은발, 몸을 움직이는 가벼운 동작. 고풍스런 분위기가 감도는 무엇. 사람을 끄는 신경 쓰이는 무엇. 아른아른 잠에 빠지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분자 공간을 재배열하는 무엇. 세대는 굴러야만 한다. 구르고 또 구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의 것만이 필요하다. 남녀의 끌어당기는 힘. 그 힘은 무한하고도 아름답다. 이런 힘이 작용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조금도 어긋나는 법이 없이 단순하고 또렷하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복잡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뿐. 프란체스카는 자기도 모르게 그 힘을 느꼈다. 세포 속속들이 자석과도 같은 그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그녀를 영원히 변하게 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자동차 한 대가 먼지를 흩날리며 달리다가 경적을 울렸다. 프란체스카는 쇠비 승용차의 차창으로 구릿빛 팔을 내민 플로이드 클라크에게 마주 손을 흔들고 다시 낯선 사람에게 몸을 돌렸다. 굉장히 가까워요. 다리는 여기서 겨우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바로 그때 20년 동안 이곳에서 시골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과 감정을 제한된 울타리 안에 감추고 산 프란체스카 존스는 이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가르쳐 드려도 좋겠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갑자기 그렇게도 오랜 세월이 흐른 이 마당에 파도가 부서지는 광경을 바라보던 어린 소녀 시절로 되돌아간 것일까? 그녀는 수줍어하지 않았지만 너무 나서지도 않았다. 그녀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로버트 킨케이드가 어떻게든 그녀를 끌어당겼다는 점이었다. 그를 본 지 단 몇 초 사이에 그는 그녀의 제의를 듣고 눈에 보일 정도로 약간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재빨리 감정을 수습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대답했다. 농사일을 할 때 신곤 하는 카우보이 부츠를 뒤편 계단에서 집어올려 신은 프란체스카는 그의 트럭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킨케이드를 따라서 조수석 문이 있는 곳까지 갔다. 부인이 타실 공간을 만들 시간을 잠깐만 주십시오. 잡동사니가 많이 널려 있어서요. 그는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킨케이드가 약간 당황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일이 이렇게 된 데 대해 약간 수줍어했다. 킨케이드는 캔바스 천으로 된 가방들과 삼각다리, 더모스 보온병, 종이 봉지들을 다시 정리했다. 픽업 뒷칸에는 낡아빠진 샘소나이트 가방과 기타 케이스가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쓴 채 빨랫줄로 스페어 타이어에 묶여 있었다. 트럭 문이 활짝 열리고 그가 뛰어올랐다. 뭐라고 중얼대면서 종이컵과 바나나 껍질을 갈색 봉지에 넣고 정리를 마치자 봉지를 트럭 뒤 칸에 던졌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아이스박스를 꺼내 그건 역시 뒷칸에 넣었다. 초록색 트럭 문짝에는 색바랜 빨간 페인트로 킨케이드 포토그라피 워싱턴주 벨링햄이라고 씌어 있었다. 됐습니다. 이제 겨우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문을 잡고 있다가 그녀가 올라타자 문을 닫고 빙 돌아 운전석으로 갔다. 그리고 동물 같은 우아하고 특이한 걸음걸이로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는 프란체스카를 쳐다보았다. 재빨리 슬쩍.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느 방향이죠? 오른쪽이에요. 그녀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그는 열쇠를 돌렸고 요란한 엔진 소리가 나면서 차가 출발했다. 도로로 나가는 작은 길을 달리기 시작하자 차가 흔들렸고 그의 길다란 다리는 자연스럽게 페달들을 밟았다. 낡은 리바이스 청바지 아래로 수없이 먼 길을 돌아다닌 갈색 가죽 부츠가 보였다. 킨케이드는 몸을 기울여 자동차 앞쪽에 소지품을 넣는 함에 손을 뻗었다. 우연히 그의 팔뚝이 그녀의 허벅지 아래쪽을 스쳤다. 반은 앞창을 바라보고 반은 소지품 함을 쳐다보면서 그는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로버트 킨케이드 작가이자 사진작가. 그의 주소가 전화번호와 함께 적혀 있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서 의뢰를 받고 왔습니다. 그 잡지에 대해 잘 아십니까? 그가 말했다. 네. 프란체스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잡지사 측에서 다리들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아이오와 주의 메디슨 카운티에 흥미를 끌만한 다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6군데는 찾았는데 나머지 한 군데는 못 찾았어요. 아마 이쪽으로 가면 나오겠지요. 로즈먼 다리라고 해요.
로버트 킨케이드는 셔츠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탁탁 털더니 그녀에게 담배를 권했다. 프란체스카는 5분 새에 두 번째로 놀라운 짓을 했다.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받아든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오래전에는 담배를 피웠지만 리처드가 줄기차게 심한 비난을 하는 통에 담배를 끊었다. 그는 다시 한번 담뱃갑을 탁탁 털더니 한개비를 입술에 물고 금장 지포 라이터를 켜서 그녀 쪽으로 불을 내밀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눈길은 도로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바람을 막기 위해 라이터 주위를 양손으로 둥그렇게 싸고 트럭이 덜컹거려서 불꽃이 흔들거리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의 손을 잡았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시간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정도로도 그의 손의 따스함과 손등에 난 작은 털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프란체스카가 등을 기대자 그는 불을 자기 담배 쪽으로 당겨 익숙한 솜씨로 바람을 막으며 불을 붙였다. 그러느라 운전대에서 손을 뗀 시간은 1초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농부의 아내인 프란체스카 존스는 먼지를 일으키는 트럭의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손짓했다. 커브를 돌면 있어요. 빨간 칠이 벗겨진 오래된 다리가 세월이 흐르는 새에 약간 기울어진 채로 작은 강줄기 위에 놓여 있었다. 로버트 킨케이드가 미소를 지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멋지군요. 해가 뜰 무렵에 찍으면 그만이겠어요. 그는 다리에서 100피트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열린 배낭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잠시 조사 작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주 웃어주었다. 프란체스카는 그가 배낭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더니 배낭을 왼쪽 어깨에 둘러매고 시골길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킨케이드는 수천 번도 넘게 해본 일인 듯 동작이 정확했다. 그녀는 유연한 동작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걸을 때도 머리를 쉬지 않고 움직였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러고 나서는 다리로. 또 다리 뒤편의 나무 사이로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돌아다 보았다. 진지한 얼굴이었다. 하루에 3번씩 고기 국물 소스와 감자, 반쯤 익힌 고기 요리를 먹는 이 지방 사람들과 비교하면 로버트 킨케이드는 과일과 견과류, 야채만 먹는 사람처럼 보였다. 단단해.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육체가 단단해 보였다.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은 엉덩이가 얼마나 작은지. 왼쪽 주머니에는 지갑이, 오른쪽 주머니에는 손수건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다. 어쨌든 그는 군더더기 하나 없는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고요했다. 철책 위에 앉은 빨간 날개의 집바귀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길가 수풀에서는 들종다리가 노래했다. 8월의 백색 태양빛 속에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었다. 다리 바로 앞에서 로버트 킨케이드는 멈춰섰다. 그는 잠시 거기 서 있다가 쭈그리고 앉아서 카메라에 눈을 갖다 댔다. 그는 길의 다른 쪽으로 걸어가서 똑같은 동작을 했다. 그러더니 지붕 덮인 다리 안으로 들어가서 기둥과 바닥의 널빤지를 점검했다. 그리고 옆에 난 구멍을 통해 아래 강줄기를 내려다보았다. 프란체스카는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끈 다음 차 문을 활짝 열고 부추시는 발을 자갈밭에 디뎠다. 그녀는 이웃 사람의 차가 지나가지 않는지 휙 둘러보고 나서 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서 다리 안쪽이 시원해 보였다. 그녀는 저쪽 끝에서 그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는 강 쪽으로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안에서는 비둘기떼가 둥지에서 나직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다. 손바닥으로 옆쪽에 붙은 널빤지를 만지니 미지근했다. 널빤지 일부에는 진보 데니슨 아이오와 세리와 더비 덤벼라 그 같은 낙서가 있었다. 비둘기떼는 계속 꾹꾹거렸다. 프란체스카는 옆쪽 널빤지 2개 사이의 틈으로 로버트 킨케이드가 사라진 강 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강의 한가운데에 있는 바위 위에 서서 다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다시 강둑으로 뛰어와서 가파른 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프란체스카는 그의 부츠가 다리 바닥에 닿는 것을 느낄 때까지 물을 보고 있었다. 정말 멋져요. 이곳은 진짜로 전망이 좋아요.
그의 목소리가 지붕 덮인 다리 안에 울려 퍼졌다. 프란체스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우리는 주변에 살면서도 이 오래된 다리들에 관심을 쏟아본 적이 없어요.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했죠. 킨케이드는 그녀에게 다가와 야생화와 노랑 데이지로 만든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새로 새벽에 다시 와서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그녀는 또다시 속에서 뭔가 느꼈다. 꽃. 특별한 경우에도 누구에게 꽃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 부인의 성함도 모르는군요. 킨케이드가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이름도 말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멍청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이름을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억양이 아주 조금 이상한 걸 느꼈는데요. 이탈리아 사람이신가요? 그래요. 오래전에 그랬죠. 다시 초록색 트럭으로 왔다. 자갈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마주오는 차를 2번 만났지만 프란체스카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다시 농장에 도착하는 데는 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머릿속이 정돈되지 않았다. 글도 쓰고 사진도 찍는 로버트 킨케이드. 그러나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었다. 프란체스카는 더 많이 알고 싶었다. 그녀는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여학생처럼 꽃다발을 움켜쥐고 가지런히 무릎 위에 세웠다. 갑자기 얼굴이 달아올랐다. 프란체스카는 느낄 수 있었다. 어떤 행동도 무슨 말도 하지 않았지만 꼭 한 것처럼 느껴졌다. 길에서 나는 소리와 바람 소리 때문에 트럭의 라디오 소리는 거의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스틸 기타에 맞추어 노래가 나왔다. 그리고 5시 뉴스가 이어졌다. 킨케이드는 작은 길로 차를 돌렸다. 리처드가 남편입니까? 그는 아까 우편함을 봤었다. 네. 프란체스카가 대답했다. 그녀는 약간 숨이 가빴다. 일단 입을 열자 계속 말이 나왔다. 굉장히 덥네요. 아이스티 한 잔 하시겠어요? 킨케이드가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괜찮으시다면 저야 환영하죠.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프란체스카는 흔연스럽게 들리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집 뒤편에 차를 세우라고 했다. 그녀로서는 리처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웃 남자가 이봐, 딕.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주에 초록색 픽업이 저기 세워져 있는 걸 봤거든. 프레니가 집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았지 라고 말하는 꼴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 깨진 시멘트 계단을 오르면 뒷문이 있었다. 그는 카메라 배낭을 맨 채 프란체스카가 들어가도록 문을 잡아주었다. 너무 더워서 장비를 트럭에 그대로 둘 수가 없거든요. 장비를 꺼내면서 그가 말했다. 부엌에 들어서니 바깥보다는 시원했지만 여전히 더웠다. 개가 킨케이드의 부츠 근처를 킁킁거리고 다니다가 뒷문으로 나가서 앉았다. 그 사이 프란체스카는 금속 그릇에서 얼음을 꺼내고 반갤론짜리 유리컵에 든 노란색 차를 따랐다. 그녀는 킨케이드가 부엌 식탁에 앉아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긴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양손으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레몬 넣으세요? 네. 부탁합니다. 설탕은요? 됐습니다. 유리잔 안으로 천천히 레몬 주스가 떨어졌고 그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로버트 킨케이드는 무엇 하나 놓치지 않았다. 프란체스카는 유리컵을 그 앞에 놓았다. 그리고 포마이카 상판이 없어진 테이블의 맞은편에 자기 잔을 놓고 꽃다발을 물병에 담궜다. 쓰던 젤리병에는 도널드 덕 그림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카운터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고 한쪽 다리로 중심을 잡고 서서 허리를 굽혀 부츠 한쪽을 벗었다. 그리고 맨발로 서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해 다른 쪽 부츠도 벗었다. 그는 아이스티를 조금 마시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165cm가량의 키에 나이는 40.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먹었을까? 얼굴은 예쁘장했고 근사한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여행하는 곳마다 예쁜 여자는 어디에나 있었다. 물론 그는 그런 육체적인 면도 좋아했다. 하지만 그는 지성과 타고난 열정,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마음과 정신의 섬세한 부분에도 감동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라도 대부분의 젊은 여자들에게 끌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젊은 여자들은 그의 관심을 끌만한 점들을 가질 만큼 오래 살지 못했거나 힘들게 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프란체스카 존슨에게는 정말로 그를 끌어당기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지성적인 면모가 풍겼다. 그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리고 열정이 있었다. 비록 그로서는 그 열정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 혹은 방향이라는 게 있기나 한지 정확히 알아차릴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그는 그때의 그 인상을 그녀에게 말했다. 뭐라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날 그녀가 부츠를 벗는 모습이 가장 관능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였다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인생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분석하는 것은 전체를 망쳐버린다. 무언가 신비로운 것들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한다. 조각조각을 보면 신비는 사라지고 만다. 바로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프란체스카는 다리를 꼬고 테이블 앞에 앉아서 얼굴에 흘러내려온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 거북껍질 핀으로 다시 묶었다. 그러고 나서 기억이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 끝으로 갔다. 그녀는 재떨이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 위 그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놓았다. 무언의 허락을 받자 킨케이드는 카멜 담뱃갑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프란체스카는 담배를 한 개비 받았다. 그가 땀을 많이 흘려서 담배가 약간 축축했다. 아까와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었다. 그가 금장 지포 라이터를 켜자 프란체스카는 불꽃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의 손을 만졌다. 그녀의 손가락에 그의 살결이 느껴지자 그녀는 뒤로 물러앉았다. 담배 맛이 기가 막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뭐지요? 그러니까 사진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킨케이드는 담배를 바라보다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와 계약을 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작가지요. 시간제로 일하지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잡지사에 팔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일거리가 있으면 저와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예술적인 표현 능력을 발휘할 여지는 많지 않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상당히 보수적인 간행물이거든요. 하지만 보수가 괜찮습니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냥 괜찮고 안정적이지요. 나머지 시간에는 글을 쓰고 내 구미에 맞는 사진을 찍어서 다른 잡지사에 보내지요. 사정이 어려울 때는 공동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사람을 얽매게 하는 일이란 걸 알았지요. 가끔은 나 자신을 위해 시를 씁니다. 이따금씩 가벼운 픽션을 써보려고 시도하지만 거기에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애틀 북부에 사는데 아주 가끔은 그 주변 지역을 떠돌기도 하죠. 낚싯배와 인디언 주거 지역 그리고 풍경 사진을 즐겨 찍습니다. 지오그래픽의 일로 해서 두어 달씩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아마존이라든가 북미 사막 지역 같은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는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임무를 맡으면 비행기로 날아가서 차를 렌트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앞으로 촬영할 만한 곳을 고르기도 해요. 슈피어리어 호수를 따라 내려왔는데 블랙힐즈를 통해 돌아갈 예정입니다. 부인은 어떠십니까? 프란체스카는 그에게 질문을 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 이런. 모 선생님 같지는 않아요. 비교 문학 학위를 땄지요. 내가 1946년에 여기 왔을 때 윈터셋에서는 선생님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재향군인이라고 나를 배려해 주더군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따고 몇 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죠. 하지만 리처드는 내가 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우리를 부양할 수 있으니 내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아이들이 자라고 있을 때였는데도요. 그래서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농부 아내로 전업했지요. 그뿐이에요. 프란체스카는 그의 잔이 거의 빈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잔에 병에 든 아이스티를 더 따랐다. 고맙습니다. 아이오와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진실을 말할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아주 좋아요. 조용한 생활이에요. 사람들은 다들 착하고요. 그런 대답이 모범 답안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선뜻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담배 한 대 더 피워도 될까요? 다시 카멜 담배를 받고 라이터가 켜지고 다시 그의 손을 가볍게 만졌다. 햇빛이 뒷문 바닥과 개의 등에 비쳐들었다. 개는 일어나더니 시야에서 사라졌다. 프란체스카는 처음으로 로버트 킨케이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아주 좋아요. 조용한 생활이에요. 사람들은 다들 착하고요. 라고 말해야 당연하겠지요. 대부분은 정말로 그러니까요. 조용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떤 면으로는 착하고요. 우리 모두 서로 도와요. 만일 누군가 병이 나거나 다치면 이웃들이 서로서로 옥수수를 따거나 밀을 추수하거나 뭐든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죠. 시내에서도 자동차 열쇠를 잠그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도 되고 아이들이 별 걱정 없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도 있어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이 많지요. 그런 점에서는 나도 이곳 주민들을 존경해요. 하지만 프란체스카는 말을 멈추고 담배를 한 모금 빨면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로버트 킨케이드를 바라보았다. 어릴 적 내가 꿈꾸던 생활은 아니에요. 마침내 고백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묵혀두기만 하고 차마 꺼낼 수 없었던 말이었지만 정말 하고 싶던 말이기도 했다. 프란체스카는 지금 초록색 픽업 트럭을 타고 워싱턴주의 벨링햄에서 온 어떤 남자에게 그 말을 털어놓은 것이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생각날 때마다 노트에 메모를 해두곤 하죠. 차를 몰다가도 생각나는 걸 적곤 하는데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꿈이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게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저 자신도 그 말의 뜻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그걸 써먹을 작정입니다. 부인의 기분을 저도 조금은 알 것 같군요. 바로 그때 프란체스카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처음으로 따스하고 깊은 미소였다. 그러자 도박사 같은 본능이 일어났다.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실래요? 가족들이 집에 없어서 별로 차릴 건 없지만 뭘 만들 수는 있는데요. 글쎄요, 식료품 가게와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에는 정말 진절머리가 나긴 합니다. 정말로 그렇지요. 큰 패가 아니라면 그러고 싶습니다. 포크찹을 좋아하세요? 밭에서 야채를 따가지고 포크찹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야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기는 먹지 않거든요. 그런지 오래됐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먹는 게 기분이 더 좋아서요. 프란체스카가 다시 미소 지었다. 이 부근에서는 그런 관점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지요. 리처드와 그의 친구들은 선생님이 자기들의 생계를 막으려 한다고 말할걸요. 저도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고기를 넣지 않는 저녁 식사를 차려줄 때면 불평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아예 그런 노력은 포기했어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좀 색다른 일을 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은 하지 마십시오. 저 아이스박스 안에 필름이 들어 있습니다. 녹은 얼음물을 버리고 안에 든 물건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킨케이드는 일어나서 남은 아이스티를 쭉 마셨다. 프란체스카는 그가 부엌문을 빠져나가 현관을 가로지른 후 마당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방충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랬지만 그는 얌전히 문을 닫았다. 마당에 나가기 전에 그는 쪼그리고 앉아서 개를 쓰다듬어 주었다.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것을 안 개는 그의 팔을 몇 번 핥았다. 위층으로 올라간 프란체스카는 재빨리 샤워를 하고 몸을 말리면서 창문 아래쪽만 가리는 커튼 너머로 밭쪽을 힐끗 내려다보았다. 킨케이드는 옷가방을 열어놓고 낡은 손펌프를 이용해 몸을 씻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해줄 수도 있었다. 원한다면 집에서 샤워를 해도 좋다고. 프란체스카는 그럴 뜻이 있었지만 너무 친한 내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순간적으로 망설였고 그러다가 공연히 마음이 혼란해져서 그 말을 잊어먹고 말았다. 하지만 로버트는 더 나쁜 환경에서도 몸을 씻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인도에 갔을 때는 썩은 냄새가 풍기는 물로 몸을 씻었고 사막에서는 수통에 든 물로 몸을 씻은 적도 있었다. 밭에서 그는 우통을 벗고 더러운 셔츠를 샤워 수건 대용으로 쓰고 있었다. 수건, 최소한 수건이라도 줄 수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나무랐다. 펌프 옆에 시멘트 위에 놓은 그의 면도날이 햇빛에 반사되었다. 프란체스카는 그가 얼굴에 비누를 문지르고 면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단단해 보였다. 체구가 크지 않았고 180cm가 넘는 키에 약간 호리호리했다. 하지만 자기 체구에 비해 넓은 어깨에 근육을 지니고 있었고 배는 평평했다. 몇 살인지 몰라도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으며 아침에도 비스킷 위에 그레이비를 많이 얹어 먹는 이 지방 남자들 같지가 않았다. 지난번에 디모인으로 쇼핑을 갔을 때 산 새 향수를 조금 뿌렸다. 어떤 옷을 입을까? 그가 아직도 작업복 차림이므로 지나치게 격식 차려 입는 것도 적당하지 않을 듯 싶었다. 그래서 긴팔 흰 셔츠를 입고 소매를 팔꿈치 바로 아래까지 접고 깨끗한 청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었다. 리처드의 말에 의하면 그녀를 말괄량이처럼 보이게 한다는 넓적한 귀고리를 하고 금팔찌를 했다. 제대로 차린 기분이 들었다. 프란체스카가 부엌에 내려왔을 때 그는 거기 앉아서 배낭과 아이스박스를 펼쳐놓고 있었다. 킨케이드는 깨끗한 카키 셔츠 위에 오렌지색 멜빵을 두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카메라 3대와 렌즈 5개, 새 카멜 담뱃갑이 놓여 있었다. 카메라에는 모두 니콘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었다. 작은 것 2, 중간 것 2, 긴 것 하나인 검은색 렌즈들도 마찬가지였다. 장비는 긁히고 곳곳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흔연스럽게 닫고 솔질하고 입김을 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또 진지하고 수줍음 타는 얼굴이었다. 아이스박스에 맥주가 있는데 드시겠습니까? 네, 그거 좋겠군요. 킨케이드는 버드와이저 2병을 꺼냈다. 그가 아이스박스 뚜껑을 열자 안에 장작처럼 차곡차곡 쌓은 필름이 든 플라스틱 상자가 보였다. 그가 꺼낸 2병 외에도 맥주는 4병이 더 들어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병따개를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제게 있습니다. 그는 벨트에 차고 있던 스위스제 군용 칼집에서 칼을 꺼내 병따개를 펴더니 솜씨 좋게 사용했다. 킨케이드는 그녀에게 맥주병을 건네고 자신이 들고 있는 병을 반쯤 들어 건배를 했다. 오후 늦게 본 지붕 있는 다리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일 아침의 화창한 날씨를 위하여. 그가 씩 웃었다. 프란체스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만 지으며 머뭇거리면서 어색하게 병을 약간 들어 보였다. 이상한 낯선 사람. 꽃다발, 향수, 맥주, 그리고 늦여름의 어느 무더운 월요일의 건배.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벗어난 것들이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그는 어느 8월 오후에 심한 갈증을 느꼈지요. 그래서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맥주를 발명한 겁니다. 맥주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갈증은 해소되었지요. 그는 카메라를 손질하다가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보석 세공용 드라이버로 카메라 제일 위에 나사를 죄었다. 잠깐 밭에 나가야 해요. 곧 돌아오겠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프란체스카는 고개를 젓고 그의 앞을 지나 걸어 나갔다. 그녀는 그의 눈길이 자기 엉덩이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에도 내내 그가 쳐다볼지가 궁금했다. 그녀의 생각이 옳았다. 킨케이드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흔들다가 다시 시선을 그녀에게로 옮겼다. 그녀의 몸매를 보면서 그는 그녀가 지성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느낄 수 있을 다른 점들이 궁금해졌다. 킨케이드는 프란체스카에게 빨려들었고 그런 감정과 싸우고 있었다. 이제 밭에는 그늘이 드리웠다. 프란체스카는 흰 에나멜이 벗겨진 펜을 들고 움직였다. 그녀는 당근과 파슬리, 파스닙과 양파 순무를 땄다. 그녀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 로버트 킨케이드는 다시 배낭을 싸고 있었다. 말끔하고 정확한 솜씨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음이 분명했다.
킨케이드는 이미 맥주병을 비우고 다시 2병을 꺼내 놓았다. 그녀의 병에는 아직 술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도 프란체스카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마시던 병의 술을 다 마신 후 빈 병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그가 물었다. 현관에 있는 수박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밖에 있는 양동이에서 감자도 몇 개 가져오시고요. 그가 너무나 가뿐하게 움직여서 프란체스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킨케이드는 겨드랑이에는 수박을 끼고 양손에는 감자를 들고 돌아왔다.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유령 같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킨케이드는 가져온 것을 그녀가 야채를 씻고 있는 개수통 옆에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의자로 돌아가 앉자마자 카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여기 얼마 동안이나 계실 거예요? 프란체스카는 씻고 있는 야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별로 바쁘지 않을 때이긴 해요. 다리 사진 마감이 아직 3주일이나 남아 있어서요. 사진을 제대로 찍을 때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주일쯤 걸리겠죠. 어디서 머무르시죠? 시내에 숙소를 정하셨어요? 네. 방이 몇 개 있는 작은 곳이죠. 모텔 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체크인 했습니다. 아직 짐도 풀지 않았죠. 하숙을 치는 칼슨 부인네 집을 제외하면 머무를 만한 곳은 거기뿐이에요. 하지만 식당은 실망스러울 거예요. 특히 선생님 같은 식습관을 가지신 분에게는요.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웠죠. 매해 이맘때면 그다지 형편이 나쁘지 않아요. 상점이나 길가의 노점에서 신선한 야채를 살 수 있으니까요. 빵이랑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사면 거의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대를 받으니 좋군요. 감사드립니다. 프란체스카는 카운터 위로 팔을 뻗어서 소형 라디오를 켰다. 다이얼이 2개뿐인 라디오에는 천을 씌운 스피커가 달려 있었다. 시간이 내 호주머니 속에 있고 날씨는 내 옆구리에 있다네. 기타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프란체스카는 볼륨을 낮췄다. 제가 야채 다지기에는 선수인데요. 그가 돕겠다는 제의를 했다. 좋아요. 저기 도마가 있고 칼은 그 아래 오른쪽 서랍에 있어요. 제가 스튜를 만들 테니까 야채를 준비해 주세요. 킨케이드는 그녀와 60cm쯤 떨어진 곳에 서서 시선을 내리깔고 당근과 순무, 파스닙, 양파를 자르고 다졌다. 프란체스카는 감자를 벗기면서도 낯선 남자와 너무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감자 껍질을 벗기는 데에도 약간의 감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기타를 칠 줄 아세요? 트럭에서 기타 케이스를 봤어요. 약간 합니다. 친구가 되어주죠. 그 이상은 아니고요. 아내는 포크송이 별로 인기를 얻지 못했던 초창기 때 가수였는데 제게 기타 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프란체스카는 아내란 말에 약간 몸이 굳었다. 맙소사 그녀는 몰랐다. 그에게도 결혼할 권리가 있었지만 어쩐지 결혼과는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킨케이드가 결혼한 상태인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제가 몇 달씩 촬영 여행으로 집을 비울 때면 견디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녀를 비난하진 않아요. 9년 전에 떠나갔죠. 헤어진 지 1년 후에 이혼했고요. 우리에게는 아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혼이 복잡하지 않았죠. 그녀가 기타 한 대를 가져가고 싸구려는 내게 남겨주었지요. 그분 소식을 듣나요? 아니요, 전혀. 그가 말한 것은 그뿐이었다. 프란체스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기적이게도 기분이 더 나아졌다. 그녀는 왜 자신이 이런저런 식으로 신경을 쓰게 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킨케이드가 입을 열었다. 이탈리아에 2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고향이 어디십니까? 나폴리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한 번은 북부에서 포강을 따라 촬영하며 지냈지요. 그 후에 다시 갔을 때는 시칠리 촬영을 위해서였고요. 프란체스카는 감자를 벗기며 잠시 이탈리아 생각을 했다. 로버트 킨케이드가 곁에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구름이 서쪽에서 솟아올라
태양 틈으로 들어가자 빗줄기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는 개수통 위로 난 창문을 내다보면서 말했다. 신비스런 광선이군요. 달력 회사에서 혹할 만한 그림인데요. 종교 잡지에서도 그렇고요. 선생님 하시는 일이 재미있게 들리네요. 프란체스카가 말했다. 그녀는 계속 중립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를 느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을 아주 좋아해요. 길도 좋고 사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진을 만든다고 표현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진은 찍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스냅 사진을 찍는 아마추어와 사진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프로의 차이가 그거지요. 오늘 우리가 본 다리 촬영을 끝내면 부인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사진이 나올 겁니다. 렌즈를 선택하고 카메라 각도나 일반적인 구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조화로 내 나름대로의 장면을 만들게 될 겁니다. 사물을 주어지는 대로 찍지는 않습니다. 뭔가 내 개인적인 의식이 정신이 반영되는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요. 이미지에서 시구를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어서 요구를 하죠. 하지만 제가 언제나 편집자의 취향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바로 괴로운 점이 그 부분이죠. 어떤 사진을 넣고 어떤 사진을 빼느냐는 그들이 결정하지만요. 그들은 독자들의 취향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따금씩은 그들이 좀 더 시야를 넓혀주었으면 하고 바라죠. 그쪽에 그런 말을 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술 행위를 통해 밥을 먹고 사는 데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시장만 생각하죠. 그리고 시장은 평균의 기호를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집니다. 많은 수가 거기에 속하니까요. 바로 리얼리티를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말한 대로 그것은 대단한 구속입니다. 잡지사에서는 게재하지 않는 사진을 돌려주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개인 파일을 만들기는 하죠. 어떤 때는 다른 잡지사에서 한두 장 사가기도 하지요. 제가 가본 곳에 대해 기사도 쓰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좋아하는 것보다 약간 더 대담한 사진을 싣기도 하죠. 앞으로 언젠가 예술로 생계 수단을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추어리즘의 미덕이라는 에세이를 만들 예정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예술적인 열정을 죽이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바깥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안정을 원하고 잡지나 제조회사들은 그들에게 안정을 주지요. 동질성을 안겨주고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주고 결코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윤을 내는 것과 예약 구독자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등등이 예술을 지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단일함이라는 커다란 바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어요. 시장 사람들은 언제나 소비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면 풍성한 반바지에 하와이언 셔츠를 입고 맥주 병따개를 단 밀짚 모자를 쓴 땅딸막한 사람이 소나기에 돈을 한 웅큼 쥐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다지 심하게 불평을 하지는 않죠.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을 좋아하고 카메라로 연출하는 것이 좋고 야외에 자주 나가는 것이 마음에 드니까요. 리얼리티라는 것이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로버트 킨케이드에게는 이런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이런 대화는 문학적인 대화였다. 메디슨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날씨와 농산물 가격, 새로 태어난 아기 장례식, 정부의 프로그램, 운동팀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지만 예술과 꿈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음악을 침묵하게 만드는 리얼리티니 상자 안에 가둬둔 꿈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는 야채 다지는 일을 끝마쳤다. 달리 더 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프란체스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 그는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가끔 맥주를 홀짝였다. 그녀는 요리를 하면서 중간중간 맥주를 마셨다. 마신 양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프란체스카는 알코올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12월의 마지막 밤이면 재향군인 홀에서 그녀와 리처드는 술을 마시곤 했다. 그 외에는 별로 마시지 않았고 집에도 술은 거의 없었다.
다만 혹시 시골 생활 중에도 낭만적인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모호한 희망을 가지고 그녀가 사둔 브랜디 한 병이 있긴 했다. 야채에 어느 정도 식용유를 넣고 약간 갈색이 날 때까지 가열하고 밀가루를 섞어 잘 저은 다음 물을 한 컵 정도 첨가한다. 나머지 야채와 양념을 넣고 40분가량 불에 올려놓고 있으면 요리가 끝난다. 요리가 되는 동안 프란체스카는 다시 그의 앞쪽에 마주 앉았다. 부엌에 정갈한 다정함이 내려앉았다. 어쩌면 그런 다정한 느낌은 함께 요리를 하는 데서 왔는지도 몰랐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와 함께 순물을 다지고 그러다 보니 낯선 느낌이 사라져버렸다. 낯선 느낌이 없어지니 친밀감이 들어설 공간이 생겼다. 킨케이드는 라이터를 얹어서 담배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그녀는 담뱃갑을 흔들어 한개비를 빼물고 라이터를 켰지만 잘 되질 않았다. 불꽃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가 빙긋이 웃고는 그녀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라이터를 받았다. 불꽃을 일어나게 하는 바퀴를 2번 돌리고 나서야 불이 올라왔다. 그가 켠 라이터에 그녀는 담뱃불을 붙였다. 남자들 주변에 있을 때면 그녀는 언제나 그들과 비교해 자기가 우아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로버트 킨케이드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흰 햇살이 붉은색으로 변해 옥수수밭에 빗줄기가 쏟아졌다. 그녀의 눈에 비상하는 매 한 마리가 부엌 창을 통해 들어왔다. 7시 뉴스와 시장 정보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프란체스카는 노란 포마이카 테이블 위로 로버트 킨케이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부엌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그를, 거리로 환산할 수 없는 곳에서 온 그를. 벌써 냄새가 좋은데요. 그는 한마디 덧붙이고 나서 스토브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냄새가 고요하네요. 그는 한마디 덧붙이고 나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요해요? 냄새가 고요할 수도 있나? 프란체스카는 그 구절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말이 옳았다. 가족을 위해 포크찹과 스테이크와 구이 요리를 한 후에 비하면 이것은 조용한 요리였다. 이 음식에는 야채를 뽑은 것만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도살이 연관되지 않았다. 스튜는 조용히 끓었고 조용한 냄새가 풍겼다. 이곳 부엌은 고요했다. 괜찮으시다면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시지요. 킨케이드는 의자에 몸을 쭉 기대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포겠다. 프란체스카로서는 주변이 조용한 것이 신경 쓰였기 때문에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성장기의 이야기며 사립학교에 다니던 이야기, 수녀들, 어머니, 은행 지배인이었던 아버지에 관해서 말했다. 10대 소녀였을 때는 바다 절벽에 서서 세상 저 너머에서 오는 배들을 봤다는 이야기. 나중에 미군 병사들이 온 이야기. 친구 몇 명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리처드를 만난 이야기. 전쟁이 생활을 망쳐버렸고 그들은 과연 결혼하게 될지 어쩔지 걱정했다는 것. 그녀는 니콜로 교수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킨케이드는 아무 말 없이 이따금씩 이해한다는 뜻으로 고개만 끄덕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그녀가 말을 멈추자 그가 말했다. 아이들이 있으시죠? 그래요. 마이클은 17살이죠. 캐롤린은 16이고요. 두 아이 다 윈터셋에서 학교에 다녀요. 4H 클럽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일리노이 주의 박람회에 갔어요. 캐롤린이 기른 수송아지를 전시하려고요.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들이 그렇게 동물의 사랑과 애정을 퍼부어 키운 후에 어떻게 도사룡으로 팔리는 꼴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하지만 감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죠. 리처드와 그의 친구들은 단숨에 나를 덮쳐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구석이 있어요. 그녀는 리처드의 이름을 거론한 데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어떤 짓도 결코 무슨 짓을 벌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죄책감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걱정스러웠다. 혹시 그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빠져든 것은 아닌지. 어쩌면 로버트 킨케이드는 그냥 떠나버리리라. 그는 약간 부끄럼 타기는 하지만 매우 조용하고 좋은 사람인 듯 했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녁이 파랗게 변했고 가벼운 안개가 초원에 내렸다. 그는 프란체스카가 조용히 스튜를 요리하는 동안 둘이 마실 맥주 2병을 더 땄다. 그녀는 일어나서 야채를 끓는 물에 넣고 저었다. 그리고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서서 워싱턴주 벨링햄에서 온 로버트 킨케이드에게 향하는 따스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너무 일찍 가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는 조용하고 예절바르게 스튜를 2그릇 먹었고 2번에 걸쳐 음식이 너무나 맛있다고 말했다. 수박 맛이 그만이었다. 맥주는 시원했다. 저녁은 푸른빛이었다. 프란체스카 존스는 45살이었고 라디오에서는 행크 스노우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